자, 우리 이제 3주차 합격 담은 문제, 합담문 우리 한번 풀어보죠. 10문제. 1번에 보니까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러니까 탄력성은 해당자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정량적 개념이죠. 자,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 비율을 얘기한다. 뭐에 대한 뭐,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대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얼마? 1. 이를 우리가 단위 숫자라고 하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자, 수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 자, 네 번째. 자,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비 내리면 세워져 있다 그랬어요. 세워져 있다. 세워지면 경사도가 크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크기는 뭐하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엄청 중요하죠. Q는 100. 어떻게 읽어야 돼? Q는 뭐야? 양은 언제나 항상 얼마? 1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Q는 100이라는 의미가.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그럼 양이 일정한 거죠. 양이 변하지 않는 건 무슨 선? 수직선. 얘가 P, 얘가 Q라고 했을 때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변화되지 않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며 양의 변화가 없죠. 그럼 양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 0%. 그럼 탄력성 얼마? 0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다 외워놔야 돼요. 자, 양이 일정하고 양이 불변인 거, 수직선 완전 비탄력,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쓸 거고, 얘는 완전 비탄력의 가격 탄력성 얼마?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자,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조건 한다라면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나머지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됐죠. 자,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에 비해서 더 탄력성이 작다. 맞죠? 주거용이 탄력적이니까. 자, 두 번째, 생산 소요 기간이 짧을수록, 이 말은 빠르게 만든다는 거죠.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소요 기간, 소요 시간이라 그래요.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 그럼 빠르게 만든다는 거지. 빠르게 만들수록 쉽고 빠를수록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더 탄력적이다. 맞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럼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 만들기가 어렵겠지. 그럼 공급은 뭐다? 비탄력적이다. 자, 단기와 장기 중에 누가 탄력적이다? 장기가. 그럼 얘에 비해서 장기에 뭐다? 탄력적이다 라고 나와야죠. 5번에 사치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생필품보다 어떻다? 탄력적이다. 세수, 주장, 비싸가 비싼 사치품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싼 생필품이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암기해서 당연히 쉽게 풀어야 되고. 3번에 보죠. 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소형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A와 얘와 얘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투재와의 관계는 쉽죠. 살 때 안 사면 대체재, 살 때 사면 보완재. 자, 보니까 자,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을 수요가 감소할 때, 안 살 때 아파트의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네. 안 살 때 샀으니까 투자하는 대체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중요한 거 교차 탄력성. 자, 간단히 보니까 소형 중요한 거 아니고 임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교차라는 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있는 얘가 뭘 얘기한다? 해당 재와,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생략된 건 뭐예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 다른 재와 가격 뭐 있어요? 오피스텔이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얘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뭐분의 뭐?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오피스텔 가격 얼마? 5%. 아파트 수량 얼마? 아파트 수량 2%. 그럼 값은 0.4 이렇게 나오겠네. 0.4 1번 이렇게 풀어야 되고. 자, 4번 보죠.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임차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게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이건 뭐냐면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 가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 증가. 자,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나왔어. 그럼 수요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수요는 증가예요. 알 수 있어, 몰라요가 아니라 증가란 말 있어, 없어? 없어. 감소란 말 있어, 없어? 없으면 당연히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야. 얘 증가했는데 일정했대. 그러면 탄력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은 공급 증가니까 양 증가, 가격은 하락,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탄력성을 적용해야지. 작을수록이니까 비탄력적일수록이란 얘기죠. 비탄력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얘가 어떻게? 작게, 얘는 어떻게? 크게.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게 맞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가격 나왔으니까 임대료가 가격이죠. 가격은 어떻게 하락한다?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가격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가격 하락폭이 어떻다? 크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어려운 지문이긴 해요.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말 문제를 풀어낼 때 이런 지문을 잘 찾아내서 탄력성에 따라서 크게 작게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다시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수요 감소 이렇게 나왔고 공급 비탄력 이렇게 나왔는데 공급은 증가 감소 안 나왔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요 감소에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죠? 양 감소, 가격 하락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나왔어. 균형점 이동 이렇게 나왔고, 그럼 탄력성을 적용할 때, 자, 얘 비탄력이니까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양은 작게. 이렇게 나왔네. 탄력성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보니까 수요가 비탄력일 때 공급이 감소 이렇게 나왔어. 공급 감소, 수요가 비탄력 이렇게 나왔는데 수요는 증가 감소가 없어.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보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럼 이제 얘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가격은 어떻게? 크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 틀렸네. 자, 이거 찾는 연습을 빠르게 하는 거 연습해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 간단해요. 익숙해지면 보니까 비탄력 그러면 양은 작게, 가격은 어떻게? 크게. 가격 나오니까 크게 나와야지. 딱 이게 딱 눈에 들어와요. 이제 열심히 풀다 보면. 자, 4번 보죠. 자, 1보다 크면이라고 나왔고 탄력성이 총수입 나왔으니까 암기 코드 B가 고가가 유리하다. B 고가. 자,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대. 탄력적이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대. 고가래.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했죠. 탄력적이니까 고가가 불리하겠지. 그래서 총수입 뭐한다? 감소한다. 맞네. 자, 5번에 보니까 기울기 크기가 작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총수입 나왔네. 총수입. 자, 기울기 크기가 작다는 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누워져 있다는 얘기지. 세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크고 누워져 있으니까 뭐 할수록? 탄력적일수록 같은 얘기예요. 1보다 클수록. 그러면 기울기가 작을수록이라고 나온 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상승할수록 고가일 때 뭐하다? 불리하다. 같은 지문을 쓴 거예요. 응용 지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가 암기했던 건 비탄력일 때 뭐가 유리하다? 고가가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거 하나 외웠죠? 가수비가 고가다. 이 말과 이 말 같은 말이에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 크기가 작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총수입은 저가가 유리하고 고가가 불리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 5번 보죠. 자, 너무 중요한 문제는 다음 문제에 나오고. 5번을 보죠. 자, 얘 교차 탄력성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라고 나왔네요. 얘는 간단하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아파트의
가격분의 아파트의 수요량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파트 가격 얼마? 5%. 아파트 수요량 4%. 그럼 얼마? 0.8. 그럼 이제 B는 0.8이고 답은 3번이네요. 땡큐 나올 거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교차 탄력성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죠. 예, 보죠. 자, 다세대. 매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 얘가 해당 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뭐가 있어?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물었으니까 식은 뭐 분의 뭐?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파트 가격 얼마? 5%. 다세대 수요량 얼마? 6%. 얘는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 자, 6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보죠. 가격 탄력성 나왔고 소득 탄력성 나왔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 보죠. 얘 교차 탄력성에서 해당 재화가 누구야?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얘가 해당 재화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해당 재화는 아파트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가격, 소득, 오피스텔이 각각 2%씩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하면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 변하면 얘가 변할 거예요. 아파트 양이. 소득 변해도 아파트 양이 변할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양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인이 3개를 동시에 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은 얼마나 변했냐를 따질 때 이런 풀이를 좀 쓰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을 주었고, 두 번째 소득을 줬고, 세 번째 오피스텔 가격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을 줬어요. 자, 그럼 얘에 의해서 얼마 변할 거고, 얘에 의해서도 얼마 변할 거고, 얘에 의해서 얼마 변할 건데, 자,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얼마 변했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뭘 곱한다?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얼마?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일 때는 교차 탄력성을 곱한다라는 거죠. 끼리끼리 곱하면 돼. 자, 그럼 보죠. 여기 보니까 각각 다 2%씩 변했대. 이렇게 곱하면 얼마? 1.2%. 자, 이렇게 곱하면 0.8%.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나왔죠. 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방향을 정하려면 먼저 원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보니까 각각 다 얼마씩 2%씩 상승했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상승했다. 얘도 올랐다. 얘도 올랐다. 얘도 올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양은 첫 번째 수요 법칙을 쓰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고, 얘가 보니까 정상재라고 나왔죠. 그럼 돈 벌면 산다라고 나와야 되고, 정상재니까 두 재화는 대체재라고 나왔어요. 대체재. 자, 그러면 얘가 비싸면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이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안 산다. 근데 아파트는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했을 때 대체재래. 얘 안 사니까 아파트는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두 재화가 대체재 관계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플러스 0.8,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8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0.6 나오겠네. 0.6이 상승 이렇게 되겠죠. 자, 방향으로 봤을 때 같은 방향 더하면 돼요. 그럼 1.8 증가죠. 얘는 반대잖아요. 그럼 큰 거에 작은 걸 빼고 큰 거 방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6 증가. 자, 7번 문제 보죠. 자, 틀린 거. 자, 규제 완화, 일시적인 규제 나왔어. 규제. 예상하지 못한 거죠.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경기 변하는 건 무작위적이라고 했죠. 자, 이건 뭐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또는 다른 말로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죠. 정부의 규제 나온 거예요. 규제. 자, 예상하지 못하는 전쟁, 재해, 정부의 정책, 규제 등에 의해서 경기 변하는 건 무작위적, 불규칙적. 이걸 무작위적 변동이라고도 한다.
대학 근처에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진대요. 방학 때마다 뭔가 경기가 변한대. 이걸 계절적.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이 아니라 주기도 크고 진폭도 뭐다? 크다라는 거죠. 순환 국면도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3번 틀렸고. 자,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같다, 다르게라고 나와야죠.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지역화, 국지화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반복되면서 순환되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고. 틀린 건 3번. 8번 보죠. 자, 하향 국면에서는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4개로 국면을 구분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회복기, 상향기, 얘가 후퇴기, 하향기 이렇게 되겠죠. 회상후가 되는데, 일단 암기해서 내려갈 때는 누구 중시? 매수자 중시, 하수 중시라고 했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뭘 한다? 미룬다 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국면의 특징을 봤을 때 회복기와 후퇴기는 나빠지다가 좋아지다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얘는 전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향과 하향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지속적으로 나빠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보죠. 자, 틀린 거. 자, 하향에서는 내려가는 거죠. 여기 지속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상향에서는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쓸 수 있어요.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정점에 도달한다. 맞고. 3번에 하향 국면에서는 이라고 나왔어요. 하향 내려갈 때, 여기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격 궁금하면 과거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후퇴 시장에서는 여기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기 시작할 때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다. 전환의 의미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올라갈 땐 누구 중시? 매도자 중시. 내려갈 때는 매수자 중시. 그럼 매도자 주도에서 매수자 주도로 전환된다, 바뀐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 경기에서 안정시장이 있죠. 가격이 안정된 거죠. 그래서 과거 가격을 새로운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하한이다, 상한이다라는 말 쓰지 않고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안정시장은 불황에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주택 상가를 얘기한다. 9번 보죠. 거미집 이론에서. 자, 균형의 이동을 시차에 따라서 동태학적으로 설명한 거다. 맞죠? 가격이 변해도 수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건 누구? 수요가 아니라 공급량. 수요는 즉각 변하고 공급량이 시차를 두고 변한다.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재화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시차를 두고 변한다.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수요는 즉각 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2번이 틀렸고, 거미집 이론은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부동산에서 원래 농축산물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지만 부동산 중에서 상업용, 공업용만 설명하고 주거용은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재구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거미집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벌집 순환 구조라는 좀 더 복잡한 구조 이론이 있어요. 이걸 따른다. 이건 배울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공급자는 현재의 가격에 반응했어요. 맞죠? 미래 가격은 예측했어, 못했어? 못했어. 미래 가격을 고려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다. 미래 예측을 못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맞죠? 자, 거미집 이론은 원래 농축산물처럼 부동산처럼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만드는데 오래 걸리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폭등 폭락이 나타나는 불안정한 경기 양상을 설명하는 게 거미집 이론. 이렇게 된 거죠. 자, 10번 보죠. 자, 거미집 이론에서 모형은 뭐냐?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수렴형이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클 때, 이렇게 돼야죠. 자,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수요의 기울기보다 공급의 기울기가 클 때, 이러면 수렴형이다 라는 거죠.
자, 탄력성 나왔네요. 수의 탄력성 1, 공급은 탄력성 0.5니까 수탄이 크네.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이 나와야 되고. 자, 기울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기울기의 크기죠. 그럼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다 플러스 값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0.8, 얘는 0.5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 공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발산형. 자,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얘 D가 있으면 수요거고 S가 있으면 공급거네. 그럼 수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3.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6. 그럼 얘는 3분의 6. 얘는 2고 얘는 1.5니까 공기가 크네. 공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이렇게 답은 2번. 고생하셨고, 자, 열심히 수업 들었던 거 집에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합단문까지 풀어서 그날 배웠던 건 당일날 완성하자라는 걸로 열심히 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라며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